이걸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우주체육관 회원 자격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태양계를 여행하고 운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력은 다른 우주천체에서 변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더 강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지구에서 연습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우주선이 외소 행성 명왕성에 접근하고 있어요. 몇 초마다 추워지고 있어요. 당연해요. 태양이 6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보온용 우주복을 챙겨와서 기쁘겠네요. 그쵸? 우주선을 떠나려면 명왕성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1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구인들은 중력기계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중력은 여러분을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우주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그 중력도 약해져요. 그래서 명왕성에서는 달리기가 포함된 어떠한 운동도 할 수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은 아마 날아갈 거예요. 하지만 코끼리를 들어 올리는 건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지구에서는 못 하잖아요. 명왕성에서는 900kg의 코끼리를 드는 건 54kg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이 느껴져요. 다음 정거장은 해왕성입니다. 지구보다 태양에서 30배 이상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곳의 대기는 어둡고 차가워요. 이 행성의 거대한 크기에 압도당할지도 몰라요. 그걸 얼음 거성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겨울 스포츠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나요? 해왕성에 영원한 겨울이 존재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행성의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225도예요. 하지만 이곳의 중력은 지구보다 10%밖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단단한 표면이 없기 때문에 우주선을 떠날 수 없을 거예요. 저기 보이는 게 아이스 하키장인가요? 스케이트와 스틱을 챙겨 동료 승객들을 따돌릴 준비하세요. 천왕성에 잠깐 들려볼까요? 여기는 또 다른 얼음 거성이며 중력은 지구 중력의 90%예요. 밖에는 나가지 않을 테니까 우주선 안에서 팔굽혀펴기를 몇 번 할 수 있겠네요. 이 행성의 질퍽거리는 표면은 물, 메탄, 암모니아의 액체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걸어 다닐 단단한 지반이 없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든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았다면 지구보다 더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지구에서 45kg 나갔다면 여기서는 40kg이 될 거예요. 이걸 천왕성식 다이어트라고 부를까요? 토성에 접근할 땐 사실 고리가 아닌 고리를 조심하세요. 이것들은 행성 주위를 날아다니는 소행성과 유리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토성의 질량은 너무 커서 다른 많은 우주물체들을 궤도로 끌어당겨요.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 중 하나예요. 운동을 창의적으로 할 시간이에요. 여기서 스카이다이빙 체험 일정을 잡았죠. 만약 토성의 대기에서 자유낙하를 한다면 초당 48km의 속도에 도달할 거예요. 낙하산 펴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땅에 닿을 수는 없을 거예요. 토성의 표면은 순수한 가스거든요. 짧은 재밌는 사실. 한때 토성이 태양계에서 10번째 행성이 형성되는 걸 방해했어요. 현재 토성의 고리를 부분적으로 구성하고 있던 그 행성의 잔해가 행성으로 섞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신 토성의 궤도로 당겨졌죠.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기 중력은 너무 약해서 무중력 상태로 느낄 수 있어요. 여기에 암벽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보통 이 스포츠는 많은 체력을 요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무게의 13%만 짊어지면 돼요. 이런 조건에서는 정상에 오르는 게 쉬울 거예요. 목성의 대기로 들어가는 건 구름에 있는 것 같아요. 왼쪽 아래에 있는 빨간 점 보이시죠? 그건 수백 년 동안 맹위를 떨쳐온 지구 2배만한 폭풍이에요. 여기서 재밌게 놀기 위해 제자리 팔 벌려 뛰기를 해보는 게 어때요? 제가 100까지 셀게요. 준비, 시작! 이곳의 중력은 엄청 강해요. 지구 중력보다 2.5배 강하기 때문에 아마 30을 셀 때 지칠 거예요. 안 됐네요. 오, 이런! 탑승하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심한 난기류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목성에서 화성으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소행성 때를 통과해야 해요. 만약 여러분의 우주선이 뭔가에 부딪힐까봐 걱정된다면 긴장 푸세요. 소행성 간의 거리는 48만 킬로미터예요. 소행성 때에 있는 유일한 외행성인 세레스에서 멈출게요.
이곳에 중력이 꽤 강하게 느껴질 거예요. 장대 던지기 연습해보는 건 어때요? 장대는 길이가 6m까지 되는 무거운 강목이에요. 목표는 그걸 가능한 한 멀리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80kg의 장대가 2kg 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건 기본적으로 멜론 정도의 무게예요. CLS 장대 던지기 대회 할 준비 되셨나요? 유후! 드디어 화성이에요. 항상 해보고 싶었던 물구나무서기 기억나세요? 그걸 할 곳이 여기예요. 화성의 중력은 지구 중력보다 약 2.5배 약한데 이건 아마도 여러분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기 체중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화성을 테라포밍 시도하고 있으니까 이곳에 체육관을 여는 게 나쁜 생각 같지는 않아요. 그쵸? 승객과 승무원 여러분, 이제 포보스로 착륙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화성의 위성 중 하나예요. 이곳의 중력은 말도 안 되게 약해요. 만약 여러분이 초인적인 힘을 갖는 걸 꿈꿔왔다면 이곳이 여러분을 위한 곳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 예술적인 체조를 하며 운동할 수 있어요. 제주 넘기부터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공중에서 행해지는 묘기로 넘어가요. 포보스에서는 바로 트리플 백 핸드 스프링을 할 수 있어요. 아, 보세요. 지평선에 지구가 나타나려고 해요. 여기서 보니까 정말 장엄하네요. 하지만 저기에는 지금 정차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지구의 자매인 금성을 방문해 봅시다. 지구와 거의 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데 이 행성들이 비슷한 중력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대기 중에 암모니아가 많이 있어서 지구인들은 금성의 표면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의 우주는 놀랍고 무서운 것들로 가득해요. 여러분은 퀘이사, 블랙홀, 암흑물질 등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들어본 적도 없는 우주의 공포는 어떨까요? 우주에서 가장 기이한 세계를 방문해보고 싶나요? 이 목록을 만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나사예요. 나사의 멋진 할로윈 컬렉션인 공포의 은하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몇몇 행성으로 여행을 떠나보고 어떤 행성이 제일 공포스럽다고 생각되는지 알려주세요. 자, 벨트 매세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가스산 거대 혹성이라고 불리는 트레스 2b예요. 우리로부터 750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만약 일반 우주선을 이용한다면 그곳에 가는데 약 1000만 년이 걸릴 거예요. 트레스 2b는 우리 태양과 비슷한 항성인 노란색 외성을 돌아요. 또한 목성의 1.5배 정도 무게가 나가고요. 그럼 여긴 뭐가 그리 특별한 걸까요? 만약 어둠을 무서워한다면 분명 이곳은 방문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곳은 영원한 밤의 행성이며 우리가 아는 행성들 중 제일 어두운 행성이에요. 하지만 항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데 그럼 왜 그럴까요? 문제는 트레스 2b의 표면은 석탄이 빛을 반사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빛이 전혀 없는 것 같죠? 만약 이 행성의 표면을 가로질러 날아가 본다면 마치 눈가리개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거예요. 잠깐만요. 사실 빛이 약간 있어요. 섬뜩한 짙은 붉은 빛이 이 행성의 표면을 둘러싸요. 이 불빛은 불타는 대기에 의해 만들어져요. 그래서 트레스 2b가 불타는 행성이 되죠. 이곳의 공기는 용암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이게 안 좋았다 싶으시다면 우리의 공포여행의 다음 장소를 보여드릴게요. 나사는 이곳의 별명을 꽤 단도직입적으로 붙였어요. 이제 하나의 행성이 아니라 한꺼번에 3개의 행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 또한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2300광년 떨어져 있죠. 우주선을 타고 약 3500만 년을 가면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행성들은 천여 자리에 있고 각각이 매우 가벼워요. 지구보다 훨씬 더요. 이 3개의 외행성들은 폴터가이스트, 드라우그, 그리고 포베토르라고 불려요. 어때요? 멋진 이름들이죠? 왜냐하면 이 행성들이 각각 곧 유령이 될 거거든요. 문제는 이것들은 항성 주위를 돌지 않고 펄서 주위를 돌아요. 펄서는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회전하는 중성자별이에요. 간단히 말해 이것들은 어느 날 폭발한 별들이에요. 폭발 후에 보통 아주 강력한 펄스를 방출해 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속도로 회전하게 돼요. 초당 수천 번 돌죠.
동시에 끊임없이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기 펄스를 방출해요. 자, 여러분은 아마도 우리의 좀비 행성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짐작했을 것 같네요. 방사선의 거대한 영향 아래 서서히 점차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죽지 않은 별 주위를 도는 유령 같은 행성들이요? 네, 좀비월드라는 이름이 어울리네요. 긴 공식 명칭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이 펄서에 시체란 별명을 붙인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 녀석들은 마지막 춤을 함께 추네요. 이 행성의 이름은 길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HD 189733b. 이 가스상 거대 혹성은 우리로부터 65광년 떨어져 있어요. 우주선을 타고 그곳에 도착하려면 약 100만 년이 걸릴 거예요. HD... 이 행성은 목성보다 약간 더 무겁고 모항성인 주황색 외성을 홀로 돌고 있어요. 언뜻 보기엔 친근해 보일지도 몰라요. 기분 좋은 푸른색의 표면 무늬는 구불구불하고 여름 하늘이나 바다의 파도 위에 있는 거품과 비슷하지 않나요? 겉모습은 아주 기만적이에요, 여러분. 이 행성은 흐릿하고 불타는 듯한 대기 때문에 기분 좋은 암청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대기에는 가열되면 응축되는 규산염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이 행성의 구름은 유리로 만들어진 비를 내려요. 네, 여기선 뜨거운 유리 파편이 내립니다. 이것도 모자라면 지표면에 거센 바람이 불어서 시속 8,690km의 속도로 움직여요. 비교를 하자면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람의 속도는 시속 408km로 약 20배 약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수십만 개의 유리 조각들이 엄청난 속도로 행성의 표면을 가로로 움직여요. 전 이곳에 착륙하려는 사람이 정말 안 부럽네요. 하지만 우리 우주에서 이상한 비가 내리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디미디움 행성에서는 녹은 철이 내려요. 아니면 소위 탄소 행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들의 존재는 아직 증명되진 않았지만 진짜로 존재한다면 검고 독성이 있는 구름들이 많을 거고 완전한 휘발유와 뜨거운 액체 아스팔트 비가 내릴 거예요. 그리고 또 빗방울이 표면에 닿으면 터질 거예요. 별건 아니죠. 하지만 다음 행성은 진짜 이상해요. 단지 항성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그 항성 안에 살았어요. 이 우주적인 기적은 코이55b 또는 케플러 70b라고 불려요. 이 행성은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4,000광년을요. 우주선으로 가려면 약 7천만 년이 걸릴 거예요. 지구보다 2배 더 가볍고 단 몇 시간 안에 항성 주위를 완전히 돌아요. 오래전 이것은 목성 크기의 평범한 지구 같은 행성이었어요. 평화롭게 차분히 적색 외성인 코이55b 주위를 돌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게 약 7억 년 전에 바뀌었어요. 혹시 여러분은 몇십억 년 후에 우리의 태양이 경로에 있는 모든 걸 흡수하면서 거대한 항성으로 팽창하기 시작할 거란 걸 들어봤나요? 이게 적색 외성들의 운명이에요. 조만간 커져서 엄청나게 뜨거운 청색 거성으로 변해요. 같은 일이 코이55에도 일어났어요. 이 항성은 크기가 커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차 청백색의 거성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가까운 행성을 집어삼킬 준비가 되었었죠. 하지만 코이55b는 그런 건 신경 안 썼어요. 항성이 그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 행성은 그냥 안에 정착했어요. 저 달에는 물이 있어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알고 계셨죠? 하지만 나사는 50년 전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갔을 때 달에 물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완전 밀폐된 가방에 382kg의 암석을 달에서 가지고 왔어요. 밀폐된 가방에서 물이 발견됐을 때 나사는 바다에 착륙하는 도중에 가방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달에서 온 물이었지만 나사는 달 암석으로부터 물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달에는 물이 없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달에는 분명히 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에 물이 있다는 걸 누가 발견했는지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인도는 찬드라얀 1호 달 궤도선이 2008년과 2009년 임무 중 달의 토양에서 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해요. 그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찬드라얀 1호는 달 표면의 적외선 스펙트럼을 3나노미터에서만 측정했기 때문에 양성 반응은 H2O뿐만 아니라 OH 분자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OH는 하이드록실인데 이것은 산이나 알코올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인도는 2019년 7월 찬드라얀 2호를 달에 보내 이전의 발견을 확인했고 6나노미터에서 적외선 스펙트럼 판독을 통해 H2O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소피아 관측소는 자신들이 2018년 8월에 달에서 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소피아, 즉 성층권 관측 망원경은 개조된 보잉 747SP를 타고 약 14km 상공을 비행하며 달 표면의 6나노미터 분광 판독값을 측정하여 분명한 물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소피아의 측정 수치가 달의 온도 변화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있었다가 없어졌나요? 달에 물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언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달의 표토 온도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해요. 따라서 달의 바위와 토양에서 확실히 물을 발견한 공로는 2020년에 달의 지구 방향 표면에서 작업한 중국의 창어 5호 달 탐사선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달의 흙과 바위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을까요? 답은 별로 없다입니다. 매 2방미터의 표토에서 약 한 방울의 물을 짜낼 수 있고 바위에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엔지니어들은 현재 달의 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기계를 설계하고 건설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달에서 국지적으로 물이 발견되는 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물은 너무 무거워서 달기지 건설과 같은 인간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달까지 많은 양을 운반할 수가 없어요. 물 공급이 없다면 달에 인간이 장기간 머무는 건 확실히 불가능해요. 다행히도 물은 달의 또 다른 장소에서 더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달의 남극이죠. 2010년 초 나사 레이더는 달의 극지 지도를 제작했어요. 레이더 매핑은 레이더 파동의 바운스백, 즉 반사 신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레이더는 땅, 물, 얼음에 부딪힐 때 다른 방식으로 되돌아와요. 눈을 감고도 누군가가 금속, 나무 아니면 플라스틱을 두드리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음파는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레이더도 마찬가지죠. 바운스백 신호를 수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통해 지표면 지형도를 정확하게 매핑해서 산, 계곡 및 능선 등의 자세한 지표면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달 남극에서 분화구 위를 지날 때 반사를 측정하는 레이더가 분화구 내의 얼음을 나타내는 신호와 함께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큰 뉴스였고 스릴 넘치는 발견이었어요. 달의 남극에 있는 분화구의 특이한 성질은 태양이 분화구 안으로 절대 비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햇빛의 각도는 단지 분화구의 꼭대기를 수평으로 스쳐 지나가고 분화구 안으로 결코 내려가지 않아요. 독특한 극의 위치 때문에 극지 분화구의 위쪽 가장자리는 항상 햇빛을 받지만 분화구의 아래쪽은 절대 햇빛이 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분화구 바닥에 있는 얼음은 절대 녹지 않을 거예요. 40개가 넘는 영구히 어두운 분화구가 달의 남극 근처에 있고 모두 얼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의 우주기관들은 달 남극의 달기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앞다투어 발표했어요.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은 24시간 내내 햇빛이 내리쬐는 분화구의 가장자리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고 얼음을 채취할 계획입니다. 나사는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현명하게도 나사는 단 한 번의 관측을 바탕으로 사치스러운 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건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 차례의 관측치가 필요해요. 만약 여러분의 사촌 빌리가 저녁 식사 때 소금통이 공중부양하는 걸 봤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본 사람이 없다면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빌리가 아무리 우긴다고 해도 말이죠. 사실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관측지가 필요하며 이러한 관측지 중 적어도 하나는 직접 접촉을 통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사는 달의 남극에 있는 이 분화구 위로 근접 궤도를 돌기 위해 달 정찰 궤도선을 발사했습니다. 상세 판독을 수행하는 7개의 LRO 계측기 중 램프 계측기는 별빛에 의해 조명되는 어두운 분화구의 자외선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어요. 꽤 똑똑하죠? 현재 생각으로는 달 남극의 영구히 어두운 분화구에 1조 파운드의 물 얼음, 즉 약 5천억 리터의 물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미국 전체가 이틀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과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달 기지라면 5천억 리터의 물은 10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이 얼음이 어떻게 그곳에 생겼을까요? 원인은 해성일 거예요. 해성은 많은 다른 종류의 얼음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물 얼음이 가장 흔해요. 산소와 수소가 우주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태양계에서 이탈리안 아이스가 있는 곳은 지구뿐이에요. 해성이 달의 남극에 충돌하여 분화구를 만들 때 얼음이 그곳에 갇혀서 절대 녹거나 증발하지 않는데 달 표면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측정 결과 이 어두운 분화구 바닥에 18m 깊이까지 태양이 사실은 초록색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알았어요. 농담이에요. 사실 태양은 여러분이 동시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색이에요. 잠깐, 뭐라고요? 농담 같지만 진심이에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사실 우리 태양은 빛 스펙트럼의 모든 파장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동시에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기타 무슨 색이든지요. 무지개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햇빛이 공기 중에 물방울에서 반사될 때 우리가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색의 파장으로 쪼개져요. 그리고 그게 다 같이 있을 때 우린 흰 광선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은 모든 색을 동시에 보기라는 개념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합은 우리에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다들 잠깐만요 하시겠죠? 왜 하얗죠? 태양은 노랗지 않나요? 네, 노랗기도 해요. 하지만 제발 확실하게 하려고 태양을 쳐다보지 마세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볼 때는 흰색으로 보여요. 이게 우리의 눈이 인식하는 태양의 진짜 색이에요. 태양은 빛이 지구의 대기에서 흩어질 때 노란색을 띠게 돼요. 우리의 대기는 스펙트럼의 푸른 광선을 잘 통과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빨간색은요? 당연히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대기가 푸른색을 사방에 흩뿌려요. 일출과 일몰 동안 짧은 푸른색 파장은 반사되지만 긴 붉은 파장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몰을 분홍색, 주황색 또는 붉은색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태양이 다른 색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빠르게 반복해 볼게요. 하나, 태양에는 색 스펙트럼 전체가 들어있어요. 둘, 우리 대기는 말하자면 푸른 광선? 안 돼. 붉은 광선? 완전 가능. 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태양이 예를 들어 빨간색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온 세상이 해질녘과 같아 보일 거예요. 나쁘진 않죠? 붉은 하늘을 감상하기 위해 저녁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주황색 물과 밝은 붉은 달. 네, 우리가 익숙했던 것보단 좀 어두울 거예요.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그나저나 언젠가는 태양이 진짜로 붉게 변할 거예요. 이 항성의 수면이 닿으면 팽창해서 점차 적색 거성으로 변해 마침내 불타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우린 별 재미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을 보지 않길 바래요. 전 안 볼 거예요. 가야 할 파티가 있어서. 좋아요. 이제 태양이 녹색이었다면요? 사실은 태양은 녹색이에요. 그러면 이러시겠죠? 잠깐, 장난해요? 방금 흰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잘 듣고 계셨네요. 꼭 그렇진 않아요. 태양이 그냥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온도가 5500도예요. 그리고 태양 스펙트럼의 최대 파장은 녹색과 청색의 색상에 해당해요. 하지만 태양이 녹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가시 스펙트럼을 없애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대기가 순수한 녹색을 통과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녹색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게 약간 더 어두워질 거예요. 어쩌겠어요. 녹색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태양을 파란색으로 칠해봅시다. 실제로 푸른색 별들이 존재해요. 청색 거성이라고 불리죠. 다행히도 우리 태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다행이냐고요?
만약 청색 거성이었다면 엄청 젊고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엄청 뜨거운 별일 것이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우리의 붉은색은 뜨겁고 푸른색은 차다는 논리는 별에 적용되지 않아요. 제일 뜨거운 별들은 흰색과 파란색이고 제일 차가운 별들은 노란색과 빨간색이에요. 네, 우리 태양은 사실 다른 별들에 비해 아주 차가워요. 이제 여러분이 사는 도시 평균 기온을 측정하고 그걸 수십만 배 곱해보세요. 네, 우린 지구온난화와 싸우고 있지만 글로벌 버닝이요? 사양할게요, 청색거성님들. 어쨌든 태양이 푸르게 변했다고 상상해봅시다.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대기가 푸른 빛을 산란시킨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경우에 모든 게 거의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하늘이 더 푸르게 될 수도 있지만 큰 차이는 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두운 옵션이에요. 만약 태양이 검게 변한다면요? 빛이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에 램프와 양초를 비축해두세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내내 전기를 사용해요. 또 달도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예요. 결국 태양광선이 달에 반사되어서 우리가 달을 관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여전히 우리의 밤을 밝혀줄 유일한 것들은 별이에요. 하지만 이것들도 별 도움이 안 돼요. 다행인 건 이 시나리오가 완전 비현실적이고 검은 별은 없다는 거예요. 맞죠? 네. 검은색 별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태양은 언젠가 완전히 검은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 블랙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흑색 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백색 외성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수명을 다하려고 할 때 팽창하고 적색 거성으로 변해요. 그러고 나서 점차 상층부를 잃고 백색 외성으로 변해요. 더 이상 연료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냉각하게 돼요. 남아있는 건 수명을 다해 밝게 타오르는 작은 핵뿐이에요. 그리고 별이 완전히 식으면 흑색 외성으로 변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별이 흑색 외성으로 변하는데 약 1,000조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우주는 아직 아기예요. 약 140억 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한 별이 없어요. 그중 제일 오래된 것들도 아직은 약간의 빛을 내뿜어요. 그래서 흑색 외성은 이론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별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 유명한 말 있죠? 우리가 밤에 보는 별들의 빛은 이제서야 우리에게 닿았을 뿐 그 별들은 이미 죽은 거다. 이건 오해예요. 모두 아직 살아있어요. 예! 제가 왜 이 모든 걸 여러분에게 말하냐고요? 우리 태양이 흑색 외성으로 변했다고 상상해봅시다. 태양계 전체가 바로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또 엄청나게 추울 거예요. 달은 궤도를 떠나 지구와 충돌할 거고요. 잠깐, 안 돼요. 이 순간은 못 본 채 하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다행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린 바로 얼지 않아요. 지구의 핵은 5,000도가 넘는 자체 온도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행성 표면의 온도는 0도까지 바로 떨어질 거예요. 핵은 점차 식어갈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온도는 2배로 떨어져요. 불과 2달 후면 지구의 표면 온도는 마이너스 123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1년 안에 마이너스 270도에 도달하게 되겠죠. 대부분의 식물들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광합성의 부족으로 아주 빠르게 사라질 겁니다. 다른 것들은 대기 중에 남아있는 산소 덕에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무들은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아요. 나무들은 신진대사가 느리고 땅에서 당을 얻어요. 바다의 상층부는 꽤 빠르게 얼 거예요. 다행히도 이 두꺼운 얼음층은